안녕하세요. 오늘 무인기 인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무인기 인적 요인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적 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적 요인은 어떤 것인지, 그 정의부터 목적, 그리고 세부적인 구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 예를 들어 시각, 피로, 수면,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무인기 인적 요인의 강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기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와 관련된 논란은 크게 비행 안전 문제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 안전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안전 문제의 경우에는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드론과 여객기 충돌 위험, 두 번째로는 고장으로 인한 추락 시 인명피해 우려, 세 번째로는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영국 히드로 공항에 드론이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일본 국제 마라톤을 촬영 중이던 드론이 추락해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예멘 반군이 드론을 사용하여 사우디 원전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국내 예시로는요. 2020년 9월에 영종도에서 미신고 비행의 촬영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긴급 회항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드론 사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드론과 관련된 비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기를 활용한 촬영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든 의도하든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근 사례로는 2020년 10월에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인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고가 보고되고 있어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사업이 발달하고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된 안전사고 및 사생활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논란뿐만 아니라 무인기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고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 사고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군의 무인기인 프레데터, 헌터, 그리고 파이오니어의 사고율은 각각 10만 건당 32건, 55건, 334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유인 항공기 사고 비율이 같은 10만 건당 1건, 3건을 보인다는 점과 비교할 때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무인기 사고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IAI사의 무인기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비행조종 계통 28%, 추진계통 24%, 통신계통 11%, 동력계통 8%, 인적 에러의 경우에는 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계적 결함 대 인간 실수의 비율이 8대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이 항공사, 항공교통관제, 그리고 도로교통 등이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율이 80%인 것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아직까지 무인기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인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도로교통 등의 인적 에러와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율 변천사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결함의 사고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인기 산업도 아직까지는 초기인 만큼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이것이 점차 감소하고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인기의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 비율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인기 자동화율이 높아서 인간 개입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 개념상 페일쉐이프 개념의 시스템 이중 설계 적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계적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무인기의 개발 역사가 유인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유인기의 인적 에러의 증가와 기계적 결함의 감소, 그래프처럼 차후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는 크게 줄고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항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무인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인적 요인에 대한 개념 및 이론 등의 숙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국내 사고 사례입니다. 농약살포 무인 헬기 사고인데요. 2009년 8월 전북 임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적 에러에 의해서 발생한 무인기 사고 사례로 대표적인 사고 사례일 수 있겠는데요. 이륙 중이던 무인 헬기의 메인 로터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의 이유로는 트림 설정 미확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다양한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무인기와 관련된 사건들, 특히 인간의 실수에 의한 무인기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및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파트인 인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인, 휴먼 팩터란 인간에 대한 학문으로 인간이 업무 및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인간과 각종 절차,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영학, 심리학, 인체공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적 요인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인이란 인간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행동적, 비행동적 변인들이 인간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의 사고방지 매뉴얼에 따르면 인적 요인, 휴먼 팩터란 항공기 사고, 준사고, 사고방지와 관련된 인간관계 및 인간 능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적 요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인적 요인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행의 증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사용의 편리성 증가, 인적 에러의 감소,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가치의 증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의 향상, 두 번째로는 피로와 스트레스 감소, 세 번째로는 편안함, 직무 만족,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요인은 비교적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심리학, 실험심리학, 인체측정학, 컴퓨터과학, 인지과학, 안전공학, 의학, 조직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이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상황 또는 인간 행동에 적용시킴으로써 인적 요인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요인의 마지막 파트로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모형은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림의 알파벳을 바탕으로 이름이 지어진 모델입니다.
각각의 알파벳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있는 L은 livewear, 사람을 뜻합니다. 즉, 무인기의 경우에는 조종사를 의미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위에 있는 H의 경우 하드웨어를 뜻합니다. 무인기의 기계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S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각종 규정, 절차, 기호, 부호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의 경우에는 environment,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기상 등의 조종 환경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밑에 있는 L의 경우에는 조종사와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유관 감시자, 정비사, 촬영자 등이 있겠습니다. 쉘 모델의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한 사람과 이 주변 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관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과 H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의 경우에는 인간과 하드웨어를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특징에 맞는 조종기의 설계, 그리고 사용자의 감각 및 정보 처리 특성에 부합하는 디스플레이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L과 S가 있겠습니다. 인간과 절차를 의미하는 이 관계의 경우에는요,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레이아웃, 기호와 같은 시스템의 비물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과 환경이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의 경우에는 사람의 요구사항에 맞게 환경을 조종하여 인간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사람, L과 L인데요. 즉 조종사와 관제사, 조종사와 유관 감시자 등 사람 간의 관계작용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쉘 모델의 경우에는 인적 요인이 사람과 주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사람의 인체적, 심리적,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적 요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인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파트에 중점을 맞춘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 파트에 중점을 맞춘 분야가 있습니다. 인적 요인 연구 초기에는 신체적 파트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생리적 분야, 심리적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무인기 조종사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인적 요인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 항공기가 직접 눈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 즉 오감을 통해서 비행 상태를 느끼며 비행하는 데 비해서 무인기는 영상장치 혹은 레이더 등 이 탐지 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파악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무인기는 보고 피하기, See and Avoid라는 용어가 아닌 탐지하고 피하기라는 Detect and Avoid 혹은 Sense and Avoid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는 무인기가 직접적인 상황 인식이 어려우며 또 신속한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잘 보여주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기는 다른 감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각에 의존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각의 특징,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인적 에러, 즉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들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피로는
인간이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인적 요인입니다. 이는 인간이 필요할 경우 인지 능력, 의사 결정, 반응 속도, 협동, 속도, 체력 및 균형 등이 저하되거나 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로는 이 단기 기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과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안전한 비행을 위해 중요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면 같은 경우에는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수면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수면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수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도 이 비행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복용도 비행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처방받을 수 있는 약뿐만 아니라 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들, 일상생활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약물도 비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행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요인 분야에서는 인간이 받아들이는 감각, 지각, 기억 및 운동 체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각은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체의 모든 감각 수용체 중에서 약 70% 가까이가 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시각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이 가까운 물체를 촬영하기 위해서 화면을 터치하면 초점을 잡아주듯이 우리 눈은 자동적으로 뇌가 판단을 하여 가까운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초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수정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홍채라고 합니다. 홍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밤에는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리개를 열고 낮에는 조리개를 조금 닫아서 빛을 줄여두듯이 홍채도 인간의 눈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망막에 맺힌 이미지는 곧 시신경에 의해서 정보로 바뀌어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은 물체의 거리감을 판단하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색을 감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먼저 인간이 두 눈을, 즉 양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인 입체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인간의 양안은 거리가 약 6.5c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양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거리감 및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그려진 상자를 볼 때 한쪽 눈씩 보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파란색 상자 부분이 메인으로 보이게 되고요. 왼쪽 눈으로 보이게 되면 빨간색 부분이 메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눈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두 눈으로 각기 본 영상이 뇌로 전달되면서 하나로 합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강, 파랑, 노랑이 균형적으로 잡힌 사각형의 입체적인 도형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거리감을 볼 때도 두 눈이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볼 때 그 거리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 눈이 물체를 향해서 모이게 됩니다. 각각의 모인 각도를 계산해서 먼 곳에 있는 점인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인간은 두 눈을 가지고 있기에 입체감, 거리감 모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체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적용해서 주시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오른쪽 눈잡이, 왼쪽 눈잡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 두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할 일이 잘 없겠죠. 그래서 아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다음과 같이 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 모양을 만들고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 물체를 그 원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눈씩 번갈아 감아가면서 물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눈으로 볼 때는 원 안에서 보이던 물체가 사라졌다면 그 감은 눈이 주시안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경우에는 오른쪽 눈이 주시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안으로 볼 때와 또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볼 때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눈을 감을 경우에는 양안으로 봤을 때 원 안에 봤던 물체가 원 밖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이처럼 주시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잠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시안이 과연 드론 비행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림과 같은 삼각 비행과 원주 비행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각 비행의 경우 오른쪽 주시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다시 내려오는 지점에서 어려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안을 어느 쪽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주 비행 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른쪽 주시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반시계 방향으로 조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12시에서 9시 사이의 구간을 가장 어려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것 또한 양안을 가지고 있고 양안이 각각 보이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리고 또 주시안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시각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눈의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인 바로 광수용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중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추상체와 간상체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색도 볼 수 있고 낮과 밤의 사물을 판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상체부터 살펴보면 추상체는 주로 낮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활동하게 되고요. 주간에 여러분들이 밖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포함해서 다양한 색들을 컬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추상체는 컬러를 담당하는 세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수는 약 700만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해상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밖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매우 높은 화질의 화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망막의 분포에 있어서 추상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간상체의 경우에는 주로 야간, 밤에 활동하게 됩니다. 밤에 나가보시면 주로 하얀색, 검은색, 회색 등 이 흑백의 시야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색채시를 상실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밤에는 추상체가 꺼지고 간상체만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이 간상체는 주로 흑백을 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수는 추상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1억 3천만 개로 매우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상도의 경우에는 낮습니다. 밤늦게 나가면 혹은 야간 운전할 때 잘 보이지 않고 또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화면의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막의 분포는 추상체와는 다르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간시 암점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망막의 중심부에는 간상체가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체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주변시법을 사용하여야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약 7도에서 15도 정도 흘겨봄으로써 간상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을 할 때 오히려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똑바로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야가 위로 더 중심부에 맺히기 때문에 꺼져 있는 추상체에 조금 더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간시 암점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시법을 활용해 흘겨보는 식으로 봄으로써 각도를 조절해서 켜져 있는 간상체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시법도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몇 초간 고정하고 있으면 이 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야간에 물체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안구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에 있어서 이 마지막으로 다룰 현상은 프르킨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르킨의 현상이라는 것은 추상체와 간상체가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발견한 사람이 프르키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프르킨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낮에는 빨간 계통 색깔이, 밤에는 파란 계통 색깔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간상체 쪽은 검은색, 보라색, 파란색 계열의 민감한 세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추상체는 적색, 주황색, 노란색 계통이 민감한 색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무인기의 조명을 보시면 앞뒤 조명이 보통 파란색과 빨간색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일 많이 관찰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낮과 밤 모든 시간대에 가장 잘 보이기 위한 색깔을 선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로는 인간이 실수를 하도록 이끄는 매우 중요한 선행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분야에서는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로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경우 아이카오라고 하죠. 안엑스 11 개정판 14판에서 이 항공교통 관제사 피로위험관리 내용 추가를 하였으며 피로관리 규정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최약국 대상으로 피로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을 기존 조종사에서 관제사로 확대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로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로할 경우에 사람은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시야가 어두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면이 굳어져 무표정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원기가 없어져서 주위에서 말을 시켜도 대답하기 싫어지거나 동작이 서툴고 또 동작의 자각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정신적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무기력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로할 때는 인간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 따르면 피로란 수면 부족,
긴 시간 동안의 각성 상태, 일주기 리듬 변동 또는 이 업무 과부하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수행 능력이 저하된 생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저하된 상태로 피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저하된 상태도 피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성 피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이 급성 피로의 경우 심각도는 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범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발생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속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미치는 삶의 질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회복의 경우에는 휴식을 잠깐 취해주거나 잘 먹고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심각도의 경우는 비정상적이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만성 피로가 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 시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식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에 관련된 요인, 두 번째로는 업무 외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관련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업무량, 일이 많으면 피곤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시간 압박, 이 하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이 특정 시간대에 일이 몰리게 되면 사람은 이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체적으로 부담되는 작업을 한다면 이 피로할 수 있겠고요. 실수에 대한 부담감도 피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보 운전의 경우 운전을 할 때마다 이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의 경우 잘 보여야 한다는 이 긴장감과 실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장시간 근무를 할 때도 피로할 수 있고요. 교대 근무에서 나이트, 밤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로하게 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휴식 등을 취하게 되면 피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연령, 두 번째로는 건강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피로를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더 경험하게 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을수록 피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대, 30대처럼 젊더라도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수면의 질, 수면 부족 등도 피로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장거리 출퇴근이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서 이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음으로는 수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그 이유는 피로를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과 질의 수면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의 경우에는 생체 리듬 유지와 또 피로 회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시각,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단기 기억 능력이 쇠퇴합니다. 논리적 추론 능력이 저하되고 지속주의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면의 손실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한 효과를 수면 손실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 손실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주의와 신속한 반응을 요하는 경계 과제에 매우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실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주의의 상실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세 수면, 마이크로 슬립의 현상과 비슷합니다. 마이크로 슬립의 수면은 2초에서 3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잠으로 뇌파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개 느끼지 못하는 수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살짝 졸았지만 주변에서 졸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졸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 미세수면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세수면 혹은 주의 상실은 이 비행에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적 처리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손실이 일어날 경우에는 인지적 처리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로 정확성보다는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반응을 요하는 과제, 인지적 과제 처리 과정에서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경우에는 과제 지속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과업 수행이 길어질수록 이 눈에 띄는 수행 저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수면이 손실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비행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수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구분되며 다시 비렘 수면은 총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렘 수면을 거치는 한 사이클을 이 수면의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가 수면의 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상식이 된 지식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 사이클을 통해서 수면 시간을 계획하라고 많이 조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6시간, 7시간 30분, 9시간 이런 식으로 수면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는 수면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비렘 수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다시피 비렘 수면의 경우 이 뇌파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 2단계의 얕은 수면을 거쳐서 깊은 수면 단계인 3단계 수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 2단계의 경우에는 얕은 수면이며 전체 수면의 약 5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3단계 수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단계를 저희는 숙면이라고도 부르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서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3단계 수면에서는 뇌의 뉴런이 거대하고 느린 전기파를 이렇게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서 서파 수면, 느린 파동의 수면이라고 해서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3단계 수면의 특징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정보 처리를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흔들어도 잘 모를 수 있고요. 소리가 나도 잘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어부가도 모른다고 하죠. 그만큼 잘 주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3단계 수면을 매우 잘 주무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수면엔 기업 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수면 등을 체크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면의 질의 경우에는 자주 뒤척이는 횟수도 재고 수면의 양도 재지만
3단계 수면이 어느 정도인가 재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수면을 얼마나 잤느냐가 수면의 질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렘 수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렘 수면의 경우에는 자고 있을 때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줄여서 렘 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렘 수면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눈동자 움직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뇌파는 3단계 수면과는 다르게 이 각성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 및 호흡이 불규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 주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렘 수면에서 자다가 일어나게 되면요. 주로 직전에 꿨던 꿈을 자주 기억하게 됩니다. 렘 수면의 경우에는 전체 수면의 25%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무시기 전에 음주를 할 경우에는 렘 수면이 많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이 미치는 효과 그리고 수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수면과 함께 수면의 질이 필요함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5가지 방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것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일정한 수면 습관의 경우에는 뇌의 수면 중추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페인 및 음주가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의 카페인 섭취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아침의 커피는 어느 정도의 활력과 에너지를 주지만 이 늦은 오후의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밤에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잦은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디톡스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보급되면서 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이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수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전자기기의 빛이 생체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멜라토닌 분비 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햇빛의 경우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대의 산책 등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는 것은 수면뿐만 아니라 우울증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당한 양의 운동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야간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중에는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고 잠을 깨우는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이 야간을 피하고 주간에 일정량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 수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으로는 약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거나 혹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일지라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약물 복용은 비행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진정제, 신경안정제, 일부 진통제, 기침 억제제 이외에도 항히스타민, 혈압 강화제, 근육 이완제, 지사제, 멀미 방지약 등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각성 상태를 저하하게 합니다. 또한 신체 조정 능력을 감소시키고 시각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기억력 및 계산 능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항공 전문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기 인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요인에 대해 이해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듣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셔서 앞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